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민동기 두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김수민 평론가가 전해주셔야 되겠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국회 상황입니다. 네, 신임 총리와 장관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 오늘이었는데요. 네. 한편으로 여야의 대결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뉴스는 여는 김부선, 야는 5호선입니다. 아, 그래요? 하여간 방송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뭔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네. 이 얘기의 비밀을 아시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총리 장관들 임기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정부 여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부겸 총리 인준안이 가결이 됐고 또 임혜숙, 노형욱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 경과서 보고서가 다 채택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임명안이 다 제가가 돼서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급박한 상황이다. 예.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 아하. 원팀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튀는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튀는 발언.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 예. 일명 김부선으로 불려지고 있거든요. 예. 김포 부천선이다. 근데 이 노선이 이렇게 끝나는 바람에 민심 위반이 있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하남 이쪽하고 직결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 이쪽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이것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를 지금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같이 좀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중국, 러시아가 새로운 원자로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글쎄요,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표방해왔던 탈원전 기조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해석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일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답은 민주당 쪽에게 듣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을 거리를 아끼는 두네요. 네,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네. 송영길 대표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전면적인 어떤 정책 기조 변화 이런 움직임은 시사를 하지 않았지만 예. 부동산이라든가 일정 부분 정책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해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청와대 그 만찬에서는 이런 부분을 슬쩍 운을 한번 띄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거기서 슬쩍 운을 띄웠다. 근데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혹시 뭐 빌 게이츠가 말한 차세대 원자로 이거하고 같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네.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원전의 미래는 뭐 작게 만드는 거다 이런 담론이 있는데 예.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예고한 셈이죠. 그래요. 송 대표 좀 트렌디하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네. 자,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오늘 청와대로 가서 항의 차원의 긴급 의원총회 열었다죠. 그렇습니다. 의원 80여 명이 청와대 분소대 앞으로 나가서 손팻말을 들고 피켓팅 시작을 했는데 네. 오전 9시 53분쯤에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나와서 이들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항의 서한을 전달을 했고요. 이 서한의 주요 내용은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가 32번째나 탄생했다라고 예.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의 수를 역대 정권에서 세어보니까 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4년 합쳐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중반기에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으니까 14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30명 이라는 것이죠. 14년을 합쳐서. 네, 30명인데 그 문재인 정부만 32번째가 됐다. 조금 많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정부니까 이명박 정부가 17명으로 예전에는 가장 많았었는데 그보다 많은 인원이 장관급 인사가 그냥 임명 강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좀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가 그 자리에서 긴급하게 시작이 됐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번 인사폭거에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라고 혹평을 했고 네. 배현진 의원의 경우는 아까 전에 다녀갔다는 유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네. 이철희 정무수석에 대해서 와서 인사만 하고 간 것은 자신이 일요일 아침에 지역민들하고 조기 축구할 때 만나는 인사랑 비슷하다.
성의가 없다. 그냥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인사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청와대가 비서실장을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일정하게 예우를 좀 한 거라고 지금 봐야 글쎄요,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예. 이게 정무수석 정도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과거에 황교안 당시 대표가 단식하거나 이럴 때 예.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왔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우를 한 거로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장관 임명을 이렇게 야당 반대도 많이 임명했다. 이게 청와대 문제인가 야당의 문제인가는 좀 나중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해석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사건건 발목 과거의 잡아서 야당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과거의 야당은 그렇게까지 안 했어. 예. 라고 또 거꾸로 반대편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임위 배분 문제 이것도 여야 간에 여전히 평행선 긋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자 이런 목소리가 없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타협안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법사위 빼고 나머지 7개 상임이라도 받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예, 그건 이건데 실리파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양쪽에 그런 절충안이 나와서 타협이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치정국으로 간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치도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예. 관련해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유임 반대, 직무 배제 요구 이렇게 가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백혜련 최고위원이 이지검장의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아하. 살짝 오늘 떼기는 했는데 예.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는 민생국회에 집중한다라고 예.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정치가 지뢰밭 같아요. 여기저기 터질 게 널려 있어가지고 이럴 그렇습니다. 때는 예 전방에서 그 지뢰 제거하신 분을 네. 정치권에서 영입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느낌도 근데 들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당원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강경한 어떤 그런 목소리가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남아 있죠? 예, 일단은 국회 지난 7일에 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이 됐는데 송부 기한은 오늘 26일까지니까 그 전에 심사 인사청문을 마쳐야 되는 예. 그런 일정이 도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지하다시피 정치적 중립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에 김호수 예.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고문 변호사로 받은 자문료 예. 월 최대 2천만 원 이 문제가 좀 새로 부상을 한 아하. 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묘하게도 이 정국이 조국 사태의 대자비가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면이 있는데 뭐냐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곧 방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국 사태 때도 이 인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전국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 그때 3국 동남아 3국 순방이 있었거든요. 아하. 다녀오고 나서 임명을 재가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과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에서 성공해도 내치에서 꼬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데요. 아까 얘기한 김부선과 5호선. 그러니까 야당은 5호선 타고 청와대 그렇죠. 가고 여의도에서 5호선을 타고 네, 청와대로 갔다 이런 예, 뜻입니다. 그다음에 네. 송영길 대표는 또 지역구 인천이잖아요. 네, 김부선 그래서 얘기하고. 김부선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민동기 평론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뉴스의 비밀은 0.0005%의 비밀입니다. 이게 참 뭐 가슴 아픈 얘기 같은데. 자, 오늘 1심 판결 나왔습니다. 양천 아동 학대 사건. 그 양모에게요. 1심 재판부가 그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거든요. 네. 원래 그 관심은 살인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네. 재판부가 이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아이 그 아동을 입양했던 아동의 복부를 예. 발로 밟았는지 여부가 사실 굉장히 이게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예. 재판부는 일단 밟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특히 부검의가 밝힌 내용을 재판에서 소개를 했는데 예. 그 부검의가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 경험했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 예.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그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잔혹하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그 좀 객관적인 그런 표현만 한 건데요. 예. 오늘 언론들이 쏟아낸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그건 조금 자제하셔야 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양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판부는 양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상황을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예. 일단 뭐 오랜 기간 동안 아동학대를 방관해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예. 오늘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 남부지법 앞에 있었거든요. 예. 너무 양형이 약하다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는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동 유기 방임하고 아동 학대 뭐 예. 이런 죄를 양부가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각각의 그 가중 요인까지 다 붙은 것까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존속이 사망에 이런 경우라서 예. 그럼 각각이 한 3 내지 5년 정도 되거든요. 어허. 두 가지가. 예. 그럼 두 가지 죄를 뭉칠 때 보통 단순 합산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죄의 절반 정도의 형량을 합산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검찰이 구형했던 7년 6개월은 사실상의 법정 최고형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도면은 그렇게 뭐 굉장히 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거의 5년 수준으로 낮췄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법 감정의 문제를 벗어나서 양형 기준에 비춰봐서도 논란이 일어날 만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시민들의 판단은 양부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게 아니라 사실상의 살인 공동정범인데 네. 너무 양무에 비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도 작았고 1심 판결의 양형도 작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이제 서유럽에서 보면은 이런 걸 다루는 방식을 그 가해자에게 얼마나 형량을 때리는가 보다 사회는 얼마나 책임을 지는. 그렇죠. 주로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해야 될 과제, 이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들 많죠. 일단 그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요.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정부가 지난달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거든요. 핵심 정책은 이겁니다. 1년 동안 2번 이상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을 양육자로부터 즉각 분리한다. 예.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보호시설은 물론이고요. 예.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있어요. 무책임하다 이런 지금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대책부터 쏟아내고 있다 이런 비판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실효성 갖추려면 갈 길이 멉니다. 결국은 어떤 그 적절한 투자와 예산의 뒷받침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의 비밀을요. 네. 0.0005%라고 했는데 예. 이게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세출 예산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예. 0.0005%입니다. 그건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요. 또 복지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법무부하고 기획재정부도 있거든요. 어허. 근데 이 아동학대 예산을 전체 관련 예산의 90%가량이 예. 벌금이나 복권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벌금이나 복권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반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그렇습니다. 예, 다른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 유동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구조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정식 회계 예산에 넣거나 예.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복지부 차원에서 관련 기금을 신설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국회가 지금 일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뭐 아까 고성이 나오고 막 국회에서는 일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청와대 앞에서 막 열심히. 거 가서 네.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네. 예, 참 그래서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서 이 문제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동보호에서 급한 게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 인력이랑 시설이거든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게 필요한 상황에서 어허. 예산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없다. 이게 더 심각하다는 이런 지적이었어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유임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뉴스의 비밀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비공식 해외위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뉴스를 베베 꼬시네. 예. 베베 꼬였어요. 예. 예. 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뭐 많아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공익위원회 유임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익위원 유임에 대해서 근로자위원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최근에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 역대 최저치였고 작년도 2.9%였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것인데 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허. 그래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게 인상을 했던 공익위원들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예. 요구를 했는데 9명 중에서 7명이 유임이 돼서 예. 노동계에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문자 메일 폭탄도 보냈다 이런 네, 얘기도 그렇습니다. 들리는데 메일 폭탄은 몇 통을 보내야 메일 폭탄이 되는 거예요? 수천 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어쨌든 이메일은 마비되겠죠. 자, 위원회 앞날이 순탄치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8월 5일에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예. 당장 오는 18일에 열릴 2차 전원회의에서부터 왜 공익위원들 유임시켰냐 이 예. 문제로 신경전이 펼쳐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 해외위원들이 있다. 비공식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경련과 민주노총에서 해외 사례를 끌어오는 것이 완전히 아하. 대조적입니다. 아, 그래요? 전경련에서는 그래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1위다.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최저임금 증가율하고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 예. 양쪽을 비교해 보면 격차가 가장 높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인상을 자제해야 된다. 이 논리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OECD랑 비교해야지 왜 아시아 국가끼리만 비교하냐. 이 논리로 가고 있고 마침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최저시급을 지금 7.25달러로 돼 있는 것을 15달러까지 인상을 할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사례를 등에 업고 양쪽에서 올해도 싸움을 벌일 것 그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얘기 참 잘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중산층 육선 정책의 1번이 노조가 있는 곳에 일자리 우선 지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친노조. 지금 정의당 안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뭐 예. 최근 들어서서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친노조인 것 같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정경련이 보통 이렇게 해외 사례 들 때 예. 글로벌 하면서 대부분 선진국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또 아시아에 국한시켜서 내놓는 통계 자체가 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선택적으로 통계를 뭐 사례를 끄집어내면 네, 어떡합니까? 선택적 통계는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떤 사례를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이제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예. 그게 국회가 승인하는 방식도 있고요. 예. 행정부가 결정을 하는 방식도 있고 별도위원회 우리나라처럼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더라도 걱정이 아닌가. 네. 예, 국회나 행정부가 하면 노사가 반발할 것이고 예. 노사에 맡기면 노사가 대립할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 어떤 제도를 하든 간에 그 사회의 협상 능력 이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로성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어떤 비전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뉴스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